네, 강의 5강 모형 파트 첫 번째. 모형은 양이 좀 많아서 두 번, 세 번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모형 파트에서는 네, 꾸준히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모형 이름이나 단계명을 서술하는 것보다는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강론 내용과 쓱가서 서술하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모형을 외울 때 팁을 하나 주자면 내가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가정을 하고 과학 수업을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형을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다른 과목 그 모형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과학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머리에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모형 하나하나 파고들 때 예시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학습 모형 종류는 총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경험학습 모형, 둘째, 발견학습 모형, 셋째, 탐구학습 모형, 넷째, 순환학습 모형, 다섯 번째, 개념변화 학습 모형, 여섯 번째, STS 학습 모형. 순환학습 모형에 OE랑 POE라는 확장판이 있어서 총 8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다르진 않습니다. 과학 모형 선택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알아두면 나중에 모형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학습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학습자 중심형,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학습자 지원형으로 가지를 칩니다. 학습자 중심형에서 학습 활동의 특성을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생소한가, 저학년인가, 학습 목표와 구체적인 경험 그 자체인가 라면 경험학습 모형, 구체적인 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다양한 현상과 사례에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는 것이 좋은가 라면 발견학습 모형, 가설 설정과 검증의 과정이 좋은가, 학습 목표가 과학 탐구 능력의 신장인가, 학습 내용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라면 탐구학습 모형, 실생활 문제인가, 해결 방안의 탐색과 실천이 가능한가 라면 STS 학습 모형, 학습자 지원형에서 교사의 경험 그리고 역사를 비춰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오개념이 많은가 라면 개념변화 학습 모형,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기 어려운가, 주요 개념이 일상 용어와 차이가 있어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한가 라면 순환 학습 모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아직은 조금 헷갈릴 텐데 다음 단계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학습 모형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모형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학생의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감각 경험과 기초과학 탐구 기능이 중요하고 이것 자체가 학습 목표입니다. 자,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표가 나올 거예요. 단계명, 활동, 그리고 예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단계명 보시면요. 자유탐색, 탐색 결과 발표,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 탐색 결과 정리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명칭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자, 첫 번째 자유탐색 단계에서는 관찰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땅콩을 주고 이것을 완전히 자유롭게 관찰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이 관찰 방법에는 오감을 이용한 관찰, 측정, 분류 등이 있겠죠. 두 번째 단계 탐색 결과 발표에서는 주요 활동이 관찰 결과 발표 그리고 토의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관찰 결과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A 학생에게 너는 무엇을 보았니? 그리고 B 학생은 또 무엇을 보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나는 땅콩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다. 나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러면서 토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 관점과 분류 기준을 제시하게 합니다. 교사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쁜 땅콩이라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이것 대신에 교사가 길이가 3cm 미만인 땅콩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탐색 결과 정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요 활동이 종합과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분류 결과를 새로 발표하고 이 탐색 결과를 교사가 종합하여 정리해 줍니다. 학생들이 말했던 것을 교사가 수업해서 정리해 주므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감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발견학습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귀납적입니다.
공통점과 경향성을 발견하여 과학의 개념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례에서 과학적 법칙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5단계 모형입니다. 탐색 및 문제 파악,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적용 및 응용. 자, 첫 번째로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탐색하고 문제 파악을 합니다. 네, 똑같은 소리죠, 완전히. 예를 들어서 자석을 주고 자석에서 철로된 물체가 많이 붙는 부분이 어디일지 예상을 해봐요. 이러면서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탐색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자료를 제시하고 탐구를 합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자석에 클립이 가장 많이 붙는 곳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클립과 자석을 막 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대 자석이랑 클립 가지고 막 붙여보겠죠. 시간이 좀 지나서 막대 자석에서 제일 많이 클립이 붙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석 양 끝에 가장 많이 붙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때 애들이 막대 자석 중간에 가장 많이 붙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학생의 관찰 결과를 일단 수용을 하고 정리해주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추가 자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구체적 자료인데 이 구체적 자료는 목표 개념을 명료화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상충 자료는 발견 개념을 확신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때 이전 관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켜줘야 되고, 교사가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막대 자석 줬었는데 이번에는 둥근 기둥 모양 자석이랑 말굽 자석을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클립을 붙여보고 이번에는 어디에 가장 많이 붙었는지 또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단계에서는 일반화 그리고 도식화를 시킵니다. 막대 자석하고 둥근 기둥 자석하고 어디에 제일 많이 클립이 붙었는지 물어봅니다. 둘 다 양 끝에서 가장 많이 붙었네요. 그러면 자석은 어디가 가장 강하다? 양 끝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잘 모르면 질문과 토의를 통해서 교사가 정리해 줄 수도 있고 피드백 해줄 수도 있고, 또 아까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자료를 또다시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적용 및 응용 단계에서는 적용 그리고 응용을 해봅니다. 자석이 양 끝이 제일 세네요. 그러면 다른 자석도 주고 다른 여러가지 자석을 또 주면서 이번에는 클립을 붙이기 전에 한번 물어봅니다. 얘네는 어디에 제일 많이 클립이 붙을까? 그러면 양 끝에 제일 많이 붙는다고 대답을 하겠죠. 네, 이 단계가 개념의 응용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탐구학습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탐구 과정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내용이 아까보다 좀 더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탐색 및 문제 파악,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실험, 가설 검증, 적용 및 새로운 문제 발견 2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아까 발견학습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관찰하고 문제 파악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바닷가에서 막 바람이 붑니다. 낮에서 밤으로 바뀌면서 바람 방향도 바뀐다는 암시를 해줘요. 그러면 오늘 뭘 배운다? 낮과 밤에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배운다 라고 학습 문제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다.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가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문제의 잠정적인 해답. 원래는 인과적 모형적 설명이지만 초등 수준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했나요?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전 시간에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도 배웠어요. 이런 배경 지식들도 한번 깔아주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험 설계 단계에서는 변인 통제가 나옵니다. 독립 변인, 종속 변인 확인하고 통제 변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겠죠.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독립 그래서 어느 정도 교사가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독립변이는 모래와 물이 담긴 통이 독립변이이고, 종속변이는 바람의 방향, 그리고 통제변이는 그 외에 갖게 해주어야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바람의 방향이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실 창문을 닫는 등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안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또 바람은 움직이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엇으로 확인을 할 것이냐? 그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향불을 피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유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험 단계. 실험을 하고 실험 자료를 수집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향 연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설 검증. 자료 변환과 자료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표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및 새로운 문제 발견 단계에서 적용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겨울이라서 땅의 기온이 계속 영하라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아이들에게 내줄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모형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